2024년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은 단 하나의 이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기업, AI 스타트업까지 모두가 엔비디아의 GPU를 원했고 주문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엔비디아가 확보한 AI 반도체 주문 잔량은 약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객은 줄을 서 있었고 데이터 센터는 새로운 GPU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월가 역시 엔비디아를 AI 시대의 절대 승자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숫자 뒤에는 전혀 다른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 엄청난 주문을 모두 소화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설계는 이미 완벽하게 끝났고 시장의 수요도 폭발적이었지만 실제로 칩을 찍어낼 생산 능력이 따라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약 7조 원 규모의 주문 가운데 실제로 시장에 공급된 물량은 절반 수준인 약 3조 원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3조 원어치는 그대로 다음 해로 밀려났습니다. 매출 예정표에는 숫자가 쌓여갔지만 창고에는 물건이 부족한 기묘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장면은 AI 시대의 가장 큰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 기업이 기술 부족이 아니라 공장 부족 때문에 담잠을 설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AI 경쟁의 본질은 더 이상 누가 더 똑똑한 칩을 설계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칩을 더 빠르게 현실의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엔비디아의 진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주문은 넘치는데도 칩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했던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 하나, 바로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 능력의 중심에는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기업, TSMC가 있었습니다. 현재 최첨단 AI 칩은 대부분 3나노 혹은 4나노 공정에서 생산되는데 이 공정을 안정적으로 대량 양산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상 TSMC와 삼성 두 곳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TSMC의 최첨단 라인은 이미 거의 포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애플입니다. 아이폰과 맥북에 들어가는 애플의 최신 칩은 대부분 3나노 공정에서 생산되는데 애플은 이 공정의 생산 능력 가운데 무려 80% 이상을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반도체 생산 라인의 대부분이 이미 애플의 제품을 위해 예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남은 20%의 생산 능력을 두고 엔비디아, AMD, 구글, 아마존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경쟁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리 엔비디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AI 칩을 설계하는 회사라 해도 생산 라인이 비어 있지 않다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는 TSMC의 공장 앞에서 사실상 대기 번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AI 시대의 새로운 권력 구조였습니다. 기술을 설계하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을 가진 회사가 시장의 속도를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TSMC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파운드리였지만 동시에 전 세계 AI 산업의 가장 큰 병목 지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목이 길어질수록 엔비디아에게는 또 다른 위험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이 기다림에 지쳐 다른 선택지를 찾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생산 병목 문제는 단순한 공급 문제를 넘어 AI 반도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AI 산업에서 가장 무서운 경쟁자는 항상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진 회사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순히 먼저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시장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엔비디아가 바로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기업들은 수만 개 단위의 GPU를 필요로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칩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엔비디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주문은 계속 쌓였지만 생산 변목 때문에 납품 일정이 계속 밀렸습니다. AI 시장은 기다려주는 시장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한 곳이 3개월 늦게 완공되면 그 3개월 동안 경쟁사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고객들은 점점 다른 선택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AMD였습니다. AMD가 갑자기 기술적으로 엔비디아를 완전히 앞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선 뒤의 MI300 시리즈는 AI 연산에 필요한 성능을 갖추고 있었고 무엇보다 공급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시장에 빈 공간이 생기면 누군가는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엔비디아가 공급 문제로 속도를 늦추는 동안 AMD는 그 틈을 파고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특정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일정입니다. 수십억 달러가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몇 개월씩 지연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경쟁사가 더 좋은 기술을 개발했을 때가 아니라 고객이 기다리다 지쳐 다른 공급자를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능성이 엔비디아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공급망 구조에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스스로 공장을 보유하지 않는 이른바 팹리스 FABSS 기업입니다. 대신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반도체를 생산해 왔습니다. 칩의 설계는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담당하고 실제 생산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인 TSMC가 맡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연산 속도를 좌우하는 초고대역폭 메모리 HBM은 한국의 SK하이닉스가 공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부품을 하나의 완성된 AI 칩으로 결합하는 패키징 공정은 대만의 전문 업체들이 담당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 구조는 매우 이상적인 모델처럼 보입니다.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이 자신이 가장 잘하는 역할만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방식은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효율적인 분업 모델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AI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완벽해 보이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약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공급망의 어느 한 곳에서라도 병목이 발생하면 전체 시스템이 동시에 멈춰 버린다는 점입니다. 반도체는 자동차처럼 부품 하나만 먼저 완성한다고 해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설계, 메모리, 생산, 패키징까지 모든 과정이 정확한 순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TSMC의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졌고 이 한 지점의 병목이 전 세계 AI 칩 공급 속도를 늦추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엔비디아가 아무리 뛰어난 칩을 설계하더라도 실제로 칩을 만들어낼 공정이 막혀 있다면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없습니다. 한때 완벽한 효율을 자랑하던 글로벌 분업 구조가 AI 시대의 속도, 경쟁에서는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TSMC의 생산 라인이 점점 더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면서 엔비디아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TSMC의 공정이 비디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생산 파트너를 찾아 공급망을 확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AI 시장은 속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산업입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이 몇 달만 늦어져도 그 사이 경쟁사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더 이상 무작정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등장한 이름이 삼성전자였습니다. 사실 반도체 업계에서 최첨단 공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신라노 이하의 공정을 실제로 양산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상 TSMC와 삼성 두 곳뿐이며 인텔은 아직 대량 양산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스는 이미 최첨단 공정 경쟁에서 물러났고 중국의 SMIC는 미국의 수출 규제로 인해 EUV 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대안은 삼성뿐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단순히 차선책이라는 의미만은 아니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가장 빠르게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십조 원 규모의 주문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생산 능력을 다변화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엔비디아가 삼성과 협력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공급 보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AI 반도체 산업에서 절대적인 균형처럼 보였던 구조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이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지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삼성에게는 TSMC와는 다른 구조적인 강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른바 턴키 TURNKY 모델이라 불리는 통합 생산 구조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핵심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초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을 생산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메모리를 제어하는 로직 칩을 최첨단 공정에서 제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부품을 하나의 고성능 AI 칩으로 결합하는 고난도 패키징 공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기업이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의 영역만 담당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SK하이닉스는 HBM 메모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로직 칩을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TSMC는 로직 반도체 생산에서는 세계 최강자이지만 메모리를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 AI 칩은 여러 국가와 기업을 거치는 복잡한 이동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메모리는 한국에서 생산된 뒤 대만으로 보내지고 TSMC에서 로직 칩이 만들어진 후 다시 다른 패키징 업체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 운송, 통관 절차, 물류 대기, 품질 검사 등 여러 단계가 추가되며 전체 생산 기간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구조는 다릅니다. 삼성은 메모리, 로직 반도체, 그리고 패키징 기술까지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같은 캠퍼스 안에서 공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복잡한 국제 물류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공장 사이의 이동도 트럭 몇 대면 충분합니다. 그 결과 기존에 몇 달씩 걸리던 생산 사이클을 약 2주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AI 시장에서 이 차이는 단순한 생산 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몇 달 먼저 시장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시장 점유율을 먼저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삼성의 턴티 모델은 단순한 생산 방식이 아니라 AI 시대의 속도 경쟁에서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삼성의 구조가 이렇게 유리했다면 왜 엔비디아는 오랫동안 삼성 대신 TSMC를 선택해 왔을까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냉정한 숫자에 있었습니다. 바로 수율, 즉 웨이퍼 한 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칩이 얼마나 나오느냐를 의미하는 생산 효율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삼성의 최첨단 공정 수율은 업계에서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TSMC의 3나노 및 4나노 공정 수율은 80%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었지만 삼성의 수율은 약 50%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몇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율이 50%라는 것은 웨이퍼 한 장에서 만들어진 칩 가운데 절반이 불량으로 버려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장에서 빵을 100개 구웠는데 그중 50개를 버려야 한다면 남은 빵의 가격은 2배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상황은 동일합니다. 수율이 낮으면 동일한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웨이퍼와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 칩 가격이 상승하고 고객 입장에서는 같은 성능의 제품을 더 비싸게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발열 안정성이나 장기 신뢰성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더 안정적인 생산 파트너를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엔비디아는 오랫동안 TSMC 중심의 생산 전략을 유지해 왔습니다. 기술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공정을 선택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삼성 파운드리가 메모리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지만 최첨단 로직 반도체 생산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결국 수율 문제는 단순한 기술 논쟁을 넘어 삼성 파운드리 사업의 미래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그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율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삼성 파운드리 내부에서는 거의 전면전에 가까운 개선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평택 생산 라인에는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추가로 투입되었고 공정 데이터 분석이 24시간 체제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회의를 통해 전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결함까지 모두 분석하고 즉시 공정을 수정하는 방식이 반복되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수율을 1%포인트 끌어올리는 데에도 보통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수율을 약 50% 수준에서 70% 후반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공정 개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생산 방식 자체를 바꾸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객과 협력하는 디자인 공동 최적화 방식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고객이 완성된 설계를 전달하면 파운드리는 그 설계를 그대로 생산 공정에 적용하는 구조였습니다. 만약 설계와 공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공장은 주어진 설계를 그대로 찍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에서는 설계팀과 공정팀이 처음부터 함께 협력합니다. 회로 배치가 특정 공정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발열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배선 구조도 미리 조정됩니다. 쉽게 말해 건물을 짓기 전에 건축가와 시공사가 함께 설계를 검토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러한 협업 구조는 예상보다 빠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초기 프로젝트에서는 단 한 달 만에 수율이 약 1%포인트 상승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이 축적되면서 삼성의 수율 개선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수율이 70% 후반 수준에 도달하자 시장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TSMC와 완전히 동일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50%와 80% 사이의 격차와 78%와 80% 사이의 격차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이전에는 위험 요소로 여겨졌던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는 충분히 현실적인 선택지로 평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이 변화는 단순한 숫자의 상승이 아니라 시장의 인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AI 반도체 경쟁에서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바로 발열 문제입니다. 인공지능 칩은 수천 개의 연산 유닛이 동시에 작동하며 엄청난 전력을 소비합니다. 여기에 초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이 결합되면서 열 발생은 더욱 심해집니다. HBM은 여러 개의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8단을 넘어 12단까지 적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층이 높아질수록 내부에 열이 갇히기 쉽다는 점입니다. 아래층에서 발생한 열이 위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층 내부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이는 곧 성능 저하와 안정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서버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냉각 장비와 더 강력한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발열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운영 비용과 직결되는 경제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은 HBM 구조 내부에 초미세 냉각 통로를 만드는 마이크로 쿨링 채널 MICRO, COOLING, CHANNEL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머리카락 곱기의 10분의 1보다도 작은 미세한 구멍을 수천 개 뚫어 열이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 겹의 이불 사이에 작은 환기 구멍을 만들어 공기가 흐르도록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 미세한 냉각 통로 덕분에 칩 내부에 갇히던 열이 훨씬 빠르게 외부로 배출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발열을 약 15% 정도 낮추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15%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데이터 센터 산업에서는 전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대규모 AI 서버를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전력 비용과 냉각 비용은 수십억 달러 규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발열을 줄이는 기술은 단순히 칩 성능을 높이는 것을 넘어 AI 인프라 전체의 경제성을 개선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삼성이 단순한 생산 파트너를 넘어 AI 반도체 시스템 전체를 최적화할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AI 반도체 경쟁을 단순한 기술 대결로 이해합니다. 누가 더 미세한 공정을 보유하고 있는가? 누가 더 높은 연산 성능을 구현하는가? 누가 더 낮은 전력으로 더 많은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가 같은 질문들이 보통 이 경쟁의 기준으로 이야기됩니다. 하지만 실제 산업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기준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전쟁의 본질은 기술 경쟁이 아니라 속도 경쟁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계를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 시장에 공급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약 7조 원 규모의 주문을 확보하고도 절반밖에 공급하지 못했던 장면이 바로 이 현실을 보여줍니다. 설계는 이미 완성되었고 고객도 준비되어 있었으며 자금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칩을 만들어 낼 생산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경쟁의 기준은 바뀝니다. 가장 뛰어난 칩을 설계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 설계를 가장 빠르게 양산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회사가 시장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 한 곳이 몇 달 먼저 완공되면 그 기간 동안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몇 달 늦어지면 그 시장은 경쟁사가 가져갑니다. 특히 AI 인프라는 한번 구축되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서버 구조와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특정 칩에 맞춰 최적화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먼저 들어간 기업이 장기간의 시장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의 존재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수율 문제를 빠르게 개선했고 HBM 발열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법을 제시했으며 메모리와 로직 그리고 패키징을 한 시스템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구조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 속도입니다. 기존의 글로벌 블록 구조에서는 몇 달이 걸리던 생산 사이클을 삼성은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장이 아니라 AI 공급망 구조 자체가 다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AI 시대의 반도체 전쟁은 누가 더 완벽한 기술을 갖고 있는가 보다 누가 그 기술을 가장 빠르게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속도 경쟁의 중심에 삼성이 새로운 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vs 엔비디아 7형조 주문을 받고도 절반밖에 팔지 못했다. 그리고 그 원인의 중심에는 TSMC가 있다. 이 문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AI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 전쟁을 기술 경쟁으로 이해하지만 실제 산업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오늘날 AI 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공급 속도입니다. 엔비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칩 설계 기업이며 시장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약 7형조 원 규모의 주문을 확보했지만 그 가운데 절반 정도밖에 시장에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산 차질이 아니라 현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구조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TSMC라는 단일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입니다. 현재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상당 부분이 대만에 위치한 TSMC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구글 등 대부분의 글로벌 기술 기업이 TSMC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 전체 산업의 속도가 동시에 느려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애플이 3나노 공정의 상당 부분을 선점하면서 다른 기업들은 생산 라인을 확보하기 위해 긴 대기 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처럼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조차 공장 앞에서 줄을 서야 하는 아이러니가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반도체 산업의 권력 구조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 산업의 중심을 설계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시장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제조 능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실제로 칩을 찍어낼 공장이 없다면 제품을 시장에 공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엔비디아의 공급 문제라기보다 AI 산업 전체의 구조적 변목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현재 최첨단 공정을 실제로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TSMC와 삼성 두 곳뿐입니다. 만약 삼성의 생산 능력이 충분히 확대된다면 AI 반도체 시장은 단일 공급망 구조에서 벗어나보다 균형 잡힌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메모리, 로직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몇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스템 통합 측면에서도 중요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AI 칩 생산의 속도를 크게 단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삼성과 TSMC의 격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TSMC는 여전히 안정적인 수율과 강력한 고객 생태계를 갖고 있으며 기술 신뢰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전쟁의 결말이 단순히 한 기업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앞으로의 산업 구조는 두 개 이상의 축이 동시에 존재하는 다극 체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AI 반도체 시장은 하나의 절대적 공급자가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 생산 거점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구조로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바로 공급망의 다변화입니다. 엔비디아와 같은 설계 기업들은 특정 파운드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 파트너를 분산해야 합니다. 동시에 제조 기업들은 단순한 생산 능력 확대를 넘어 패키징, 메모리, 시스템 통합 기술까지 함께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한 미국과 같은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 생산 거점을 여러 지역에 분산시키는 정책을 통해 지점화적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최근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공장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AI 시대의 경쟁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반도체 산업이 기술 혁신 중심의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공급망과 생산 속도가 산업의 승패를